종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교과서에서 이런 개념들을 소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 개념을 이 용어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내용 또는 정도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 이거는 실은 전혀 새로운 사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경우 정도가 되겠죠. 정책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또 정책 유지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특성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 정도의 의미일 거고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 정도만 바뀐 정도라면은 정책 유지가 될 거고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정책 승계라는 거는 이것도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거 정책 승계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80년대 올림픽 88 올림픽을 준비하던 팀들이 그 뒤에 대전에서 하는 그 엑스포 준비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를 뭐 어떤 분들은 뭐 승계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계획하던 사업이 이제는 가족계획이 아니라 모자 복원이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새로운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그게 그냥 말하자면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정책 승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표가 바뀌는 거를 또 승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혼동이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는 정책 승계라는 거를 기존의 정책 목표는 변화시키지 않고 다만 그 수단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면서 뭐 정책 대체, 부분 종결, 뭐 정책 통합 분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뭐 정책 종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요거 설명 안 했네요. 정책 혼란이라는 용어와 정책 표류라는 용어. 자, 이 용어 역시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절대적인 개념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상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정책 혼란이라는 거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케이스 중에 셧다운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새누리당의 어떤 분이 게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뭐 이제 발의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분이 뭐 꼰대 발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곤 했는데 게임 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전형적인 정책 혼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모순되거나 서로 이 충돌되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책 혼란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한쪽에서는 이거 아이들 뇌를 마비시킬 정도의 무서운 중독성 있는 유해 물질이다.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요즘 창조경제가 우리 박근혜 정부의 화두 중에 하나인데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산업이다. 그래서 뭐 킬러 컨텐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산업이다. 그래서 이건 장려시켜야 된다. 이건 수출 역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건 참 좋은 거야 하면서 막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정책이 나가고 또 한쪽에서는 이거 애들한테 굉장히 유해한 거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서로 모순된 것 같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정책 혼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정책 표류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는 712쪽에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 대안이 선택이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정부 부처 내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채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떠돌아다니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정책 표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정책 표류를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번 얘기하지만은 개념 단어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의미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쓸 때 나는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다. 또는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쓰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저 말을 쓰면서 저 단어를 쓰면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내가 배운 정책 표류 현상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담배값 인상 어느 쪽에서는 이거 담배는 굉장히 유해하니까 이거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담배값 인상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한 갑에 요즘 얼마 합니까? 한 2,000원 하나? 담배 피는 사람. 2,500원? 그럼 두 배로 더블로 올려봅시다. 5,000원. 그러면 그래도 필 사람은 피겠지만은 뭐 돈 아까워서라도 좀 적게 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라도 뭐 건강을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그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이 어쨌든 아직도 많은데 그거 뭐 괜히 그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별 효과도 못 보면서 괜히 불만만 얹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담배값을 어떻게 할 거냐, 올릴 거냐 말 거냐, 올린다면 얼마 올릴까, 뭐 500원, 1,000원, 2배, 뭐 이런 식으로 말들만 계속 많은 채로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표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정책 표류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정책 수정 혹은 정책 변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한 저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저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정책을 특히 축소한다든지 하는 경우, 기존의 정책보다 예산 면에서나 또는 그 조직 사이즈나 또는 인원 면에서 축소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변동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동안 이 일을 담당해오던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네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거죠. 기관 차원의, 조직 차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제 북한의 장성택이가 실각했다라는 뉴스가 딱 터져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한 일주일인가 2주일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국정원에서 왜 하필이면은 그날 터뜨렸느냐? 아, 그날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대요. 야, 정말 물타기의 귀신들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뭔가 정치적인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북한의 그 굉장히 큰 뉴스를 그때 딱 터뜨림으로써 자기네들에 대한 공격을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것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의 수술을 가하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도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 비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정책이 좋으냐 나쁘냐 잘 됐냐 못 됐냐와는 상관없이 그 기관 차원에서는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변동에 대한 저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한데 때로는 그 조직에서 하던 일이 정말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그 일을 안 하면은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하던 돈은 이제는 딴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예산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최악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 기관에서 하던 일 중에 어떤 특정한 정책이 종결이 되면은 자, 이건 있지만은 이거 말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자꾸 발굴을 해요.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 차원에서 정말 요구가 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조직 차원에서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조직은 유지돼야 되는 거고 예전보다 더 크게 유지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일을 자꾸만 계속해서 개발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담당 행정 조직 차원에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연한 반발은 기존의 정책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정책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을 대상 집단이라고 했어요. 그 대상 집단들이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 하에서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하면은 당연히 기존의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 변동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윌슨이라는 학자가 제시했었던 규제정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다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은 잠깐 보면은 윌슨이라는 학자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노트에는 없죠. 예, 그냥 규제 정치 이론이라고 하면 돼 있죠. 그 위에 표만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해 두세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표를 그린 거냐 하면은 어떤 정책을 이제 규제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코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 대다수에게 골고루 분산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또는 자원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부담이 분산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 소수가 집중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익과 비용 각각이 대다수에게 조금씩 분산이 되느냐 아니면 소수에게 집중이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2바이트 매트릭스나 이게 네 개의 가능한 상황이 나오게 되죠. 이 규제정치 이론에서는 이 뭐 각 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고객 정치라는 상황, 오른쪽 위에 있는 셀이 되죠. 고객 정치라는 상황은 뭐냐?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이익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수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 모두가 조금씩 분산해서 부담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을 고객 정치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인데 그럼 왜 하필이면 고객 정치라는 말을 쓸까? 여기서 말하는 고객,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규제 정책을 취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면서 강력한 이익 집단화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받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뭉쳐가지고 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네들에겐 참 좋은 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누군가가 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정책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기존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똘똘 뭉쳐가지고 기득권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을 비용 부담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국민 대다수야. 그런데 조금씩이야.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코스트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정도의 부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러한 정책을 바꾸려고 할 때 비용 부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뭐 어차피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뭐 바뀌면 어떻고 안 바뀌면 어떠냐? 뭐 바뀌면 좋아는 지겠지만 내 입장에서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부담 안 한다고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뭐 그거 부담한다고 해서 뭐 별로 내가 아쉬운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야. 반면에 정책으로부터 기존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큰 이익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데 정책이 바뀌면 그 이익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결사 반대하면서 동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수가 적으니까 똘똘 뭉치기 쉬운데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 조그만 비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각자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놓치려고 절대 안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정책 변화에 대한 반대를 할 유인이 굉장히 많고 정책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손해보던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바뀌어봤자 별로 좋을 것도 없는 거 없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니까 굳이 그 정책 바꿔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런 상황에서 그 규제 정책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 특별한 이익, 소수에게 돌아가는 특별한 이익 이런 것을 경제학에서는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지대 추구 행위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 고객 정치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정부 기관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은 별다른 얘기가 없고 이익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은 목소리 큰 사람들,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포획이라고 해요. 포획이라는 말, 캡처라는 말, 사로잡힌다 또는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포로로 잡느냐? 소수의 이익 집단화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부 기관을 꽉 움켜잡는다라는, 포로로 잡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국민 모두가 다 섬겨야 될 주인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소수의 이익 보는 사람들이 정부 기관의 아주 VIP급 고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돈이 많으니까 이익을 많이 누리니까 힘이 굉장히 세고 목소리가 엄청 크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 되다 보니까.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얘기를 그전에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영화인들의 그 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영화 관객 입장에서는요. 별 상관없어요. 왜냐 하면은 보통 사람은 1년 12달 365일 매일같이 영화 보러 안 갑니다. 그냥 뭐 어쩌다 한 번 정도 가는 거예요. 영화 좀 좋아한다 하는 사람도 글쎄 매주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 급은 없을걸요. 거의 매니아급이 아닌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굉장히 자주 가는 걸 거라고. 그러면 1년에 뭐 고작해야 뭐 한두 번 간다든지 뭐 가봤자 뭐 한 8번 간다. 이런 보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영화 보고 싶을 때 가서 그냥 뭐 한국 영화든 미국 영화든 일본 영화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1년에 365일을 외국 영화만 하건 한국 영화만 하건 뭐 그렇게 아쉬울 건 없어. 엄밀히 따지자면은 소비자 개인 차원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크린 쿼터라는 것 있는지도 아마 잘 몰랐겠지만 있다고 해서 내가 영화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었다, 아쉽다라는 생각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면 분명히 스크린 쿼터라는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민 대다수가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만큼밖에 안 돼. 아무도 그게 부담이라는 것 자체도 못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막대한 이익은 누가 봅니까?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거죠. 왜? 한국 영화를 상영할 기회가 법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이 딱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자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한국 영화 상영 일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니까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뭐 한국 영화 죽이네 뭐 어쩌 해가지고 막 반대하고 삭발 투쟁하고 별의별 난리를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스크린 쿼터가 줄어들면 이익을 볼 사람들은 소비자들이야. 스크린 쿼터 얘기가 나왔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스크린 쿼터 늘려라라고 데모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실제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 이런 현상도 전형적인 이 규제 정치 이론에서 말하는 그 고객 정치 상황.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규제 대상인 그 영화인들만을 생각을 한다. 고객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국 흉내를 낸다고 그 로스쿨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어요. 이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했던 건데 원래 미국식 로스쿨 제도로 가려면은 로스쿨에 정원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원 취지가 법조인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놓으면은 경쟁 체제가 될 테니까 법률 서비스는 좋아지고 코스트는 낮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법고시로 인원을 딱 조여놨기 때문에 소수만이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야. 근데 통과하고 나면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무지막지한 부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되지도 않은 한 2, 3년 정도 됐나?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입니다. 학부 졸업하고 2, 3년 정도 지났는데 동창회 한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동창회 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4학년 때 사법고시 붙은 녀석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변호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보통 친구들은 그냥 뭐 전철 타고 오든지 뭐 걸어오든지 뭐 이제 이러는데 이 녀석은 내 친구 옆에 가지고 그러더라고. 쟤는 그때로서는 아주 최고급 승용차였던 그 그랜저를 타고 온다 그러더라고. 대학 졸업한 지 2년인가 3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와, 이 변호사가 정말 돈을 억수로 벌긴 버는 모양이네. 이게 굉장히 부러워지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변호인들 법조 서비스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법조인 수를 늘리려고 했던 취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스쿨 허가해준 학교도 몇 개 안 되고 그나마 정원 막 딱 주고 우리 학교는 100명인가 밖에 안 주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로스쿨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사법시험 제도보다는 조금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거의 이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사법개혁한다고 로스쿨 제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나라 법조인들 중에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여권 성향을 가진 단체와 야권 성향을 가진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사법개혁하고 그다음에 로스쿨 제도로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여권, 야권 성향을 가진 사람들,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소위 그 제야에 있는 법조인들 할 것 없이 일치 단결해서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일치 단결한 거 처음 본 것 같아 그때. 일치 단결해서 사법개혁하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분들 나름대로 좋은 명분을 쭉 얘기를 했어. 근데 내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인원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이놈저놈 다 변호사 해버리면은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엉터리들이 막 그 퀄리티 낮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게 결국은 더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답니까? 그럴듯하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시장 경쟁에 맡겨놓다 보면은 퀄리티가 높아지고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그 사실인데 아무튼 그때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평소에는 맨날 서로 싸우고 막 반대되는 의견 내놓던 분들이 그때만은 딱 일치 단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을 하셨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의 이 로스쿨 제도가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 의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 중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인데 특히 이거는 이제 기존의 정책이 뭔가 부족하다, 에러가 발생을 했다, 실패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 또는 이딴 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만둬야 돼. 이런 식으로 인해서 정책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정치적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를 할 때 남자애가 야 일로 가면 돼. 내가 길 알아. 하고 쭉 갔더니 그 길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남자애는 완전 쪼다 빙신이 되는 거야. 길 하나 제대로 못 찾는 무능력자.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여자친구가 뭐 그것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욕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길도 하나 못 찾나 뭐 이래가지고 이걸 또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잘못 길 들었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나는 쪼다가 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차마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 못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저렇게 둘러가면 돼. 여기가 경치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합리적인 방식은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네. 딱 돌아서 가지고 빨리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게 아니면 남한테 물어보든지 이게 좋은 방식인데 그렇게 잘 안 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창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 담당 주체가 인정하는 순간 너 그러니까 왜 그딴 식으로 결정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식의 주변의 비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정치적 비난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 변동이나 수정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함몰 비용은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소개를 했었죠. 함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책 수정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에 투입했던 비용이 너무나 막대한데 이제 이 산이 아닌 게 해가지고 딴 데로 가자.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변동하려고 할 때 새로운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수정해서 시행하게 되면은 그동안 여기 쏟아부었던 것보다 즉 함몰 비용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확신시켜 주지 않으면은 정책 수정이나 변동 자체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세종복합도시 행복지라고 그러죠. 세종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어쩌면 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 처음에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에 서울대 총장 하셨던 정운찬 총장이 총리 지명을 받았을 때 이분이 지명 받자마자 아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종시 계획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복합도시 이런 거 말고 각종 그 산업단지화 시키는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 오히려 더 일자리도 많아지고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청사진을 쭉 제시하기도 하고 막 설득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뭐 그 원안을 고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함몰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도면 이미 뭐 건물 짓고 땅 사고 뭐 거기 도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아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려웠고 돈 지불하고 뭐 이거 이미 담당자들 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도대체 들어간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다 날려버리라는 얘기냐. 이게 어려워서 정책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정운찬 총리의 그 수정안이 뭐 무산이 돼버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가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책 종결과 관련해서 하나 더 소개하고 이 부분을 마칠 텐데 사례를 직접 한번 먼저 보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정보통신시장하고 한 20, 30년 정도 전의 정보통신시장은 정말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지무지 많이 다릅니다. 원래 정보통신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통신이라는 말만 했었는데 그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원거리 통신인데 결국 뭐냐 하면 전화입니다. 제일 쉬운 게. 이 전화 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미국에서도 그랬었고 원래는 거의 그 독점 체제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신부라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전화기도 다 소유가 되고 국가가 다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전화망 자체도 국가가 다 이제 만들고 이런 식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독점은 독점이었는데 AT&T라는 회사에 의해서 독점 체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이 AT&T라는 회사는 전화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그 회사가 되는데 옛날에는 미국 통신 시장을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연결하는 거를 이제 장거리 통신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아,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장거리 통신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전화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국제 전화는 외국으로 전화 거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 국제 전화 얘기하지만 사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전화 의미가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AT&T라는 회사가 몇 개의 그 자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전화기 또는 통신망을 만드는 제조 회사예요. 이게 웨스턴 일렉트로닉스라고 불렸어요. 이거 뭐 쓸 필요는 없어. 그냥 설명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전화기 같은 것. 그다음에 그 미국 전체를 몇 개의 한 8개인가 정도의 그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각 권역별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시내 통화 같은 것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회사를
벨 오퍼레이팅 컴퍼니즈라고 하고 뭐 베이비 벨이라고도 불렀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롱 라인즈라는 거는 권역끼리 연결해주는 장거리 전화 아니면 국제 전화. 우리나라는 옛날에 시외 전화란 말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T&T가 미국의 이 전화기 시장 또 통신 시장을 완전히 독점으로 몇십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198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가 그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그 이데올로기가 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공화당 출신이고 이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미국 법무부가 주도가 되고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서 AT&T라는 독점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를 분할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었던 그 맞으면 시내 전화 연결해주는 그 회사들을 AT&T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러고 나니까 이 BOC 이게 이제 권역별로 그 시내 전화 해주는 그 지역 전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AT&T의 자회사로 있었던 동안에는 당연히도 자기네 회사에서 그 전화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는 전화기를 어디서 샀느냐 하면은 같은 그룹에서 만든 즉 웨스턴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화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도 별로 독점이니까 퀄리티도 별로 안 좋고 값은 비싸. 근데 그냥 같은 회사 그룹이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런데 분할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즉각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수입선을 아시아 쪽으로 돌렸어. 그래서 그때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데서 만드는 전화기 세트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응답하라 1994 보면은 옛날 전화기 나옵니다. 그 나정이하고 걔네들이 뭐 전화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뭐 그 무선기 같은 거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선은 무선이지. 이따만한 거 들고서 뭐 전화 무 같은 거 들고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화기 요런 게 이 당시쯤 80년대부터 좀 더 지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때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이런 데서 전화기, 유선 전화기, 그다음에 그런 식의 그 무선 전화기 이런 그 전화기 단말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값을 싸게 해서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컬 그 전화 회사들이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비싼 웨스턴 일렉트로닉스 별로 좋지도 않은 걸 사지 않고 대신 값싸고 품질 괜찮은 아시아 제품으로 수입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통신 부문에 있어서의 국제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항상 적자였는데 이 AT&T가 분할되는 198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외국산 전화기 수입이 폭증을 하게 되니까 수출은 별로 느는 게 없고 수입은 폭증하게 되니까 이게 뭡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무역 적자가 발생한 폭이 굉장히 큰데 이 앞에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그 별표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 오른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거 있죠. 그래프 중에 두 개 그래프 중에서 잘 안 보이나? 왼쪽 판에 위에 있는 거 점선으로 된 거 말고 그냥 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쭉 올라갔다가 팍 꼬꾸라지는데 언제가 기점이냐면 82년도가 최고치로 올라가요. 82년도에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83년부터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무역 적자가 왜 발생을 했느냐? 그 지역의 전화 회사들이 AT&T의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로닉으로부터 사지 않고 아시아 국가로부터 값싼 전화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어떤 현상이 된 거냐? AT&T를 분할하기로 한 결정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이거는 미국의 법무부가 제일 신경 쓰는 사안이 독과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는 그 반독점을 위한 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엔타이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과점은 자유 경쟁의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독과점 체제를 깨는 것이 법무부의 굉장한 목표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쭉 하다가 결국 82년도에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인 판결을 딱 내려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책의 주안점은 무엇이었는가? 미국 통신 시장에서의 독과점 타파였어요.
반독점이라는 이슈로 정책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놨어. 결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미국 정보통신시장 안에서의 경쟁체제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AT&T를 분할하기로 한 그 정책으로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바는 이루었어.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통신 장비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통신 부문 무역에 있어서의 적자 발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하다가 1988년도에 미국이 종합무역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미국이 당시 처해 있었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수단을 취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슈퍼 301조라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슈퍼 301조는 모든 섹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범용 무기인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부문만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301조를 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조항이 별도로 있었어요. 이걸 통신 스페셜 301조라고도 하고 뭐 그냥 뭐 통신 301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섹터에 다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301조가 있기 때문에 슈퍼 301조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없어도 돼. 그냥 슈퍼 301조를 통신 부문에 적용시키면 되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모든 섹터들 중에 오로지 통신 부문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통신 스페셜 301조라는 게 유일하게 통신 부문만을 위해서 딱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미국 정부 또는 산업 입장에서는 통신 부문의 무역 적자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AT&T 분할 이전에는 이런 문제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반독점이라는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결국 최종적으로 택한 대안이 AT&T라는 독점 회사를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반독점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이 됐는데 독점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국제무역이라는 부문에서 엉뚱하게 무역 적자라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고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정책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정책은 무엇인가? 통신 스페셜 301조라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Derived Externality라는 겁니다. 개념만 보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원래 정책으로 인해서 얻고자 했던 바가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목표 달성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만 됐을 수도 있는데 원래 문제 사안과는 관계없는 전혀 별개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를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도 합니다. 뭐 굳이 비유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약 먹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머리 아파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뭐 머리 아픈 건 나았는데 뭐 뾰루지가 났다. 이런 식의 그 현상, 부작용 현상을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파생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정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겠죠. 물론 당연히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시작되려면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인식이라는 단계부터 다시 또 거쳐야 되겠죠. 이런 무역적 예컨대 아까 같은 경우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에이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라는 식의 사회적 인식이 형성이 됐었더라면은 미국의 통신 무역 적자라는 것은 새로운 정책 문제로 인식조차 되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은 통신 부문 스페셜 301조라는 구체적인 정책 자체도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파생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정책 문제거리이냐 또 새로운 정책 과정이 시작되느냐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매크로하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1950년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굉장히 못 살았었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을 막 동원을 했어. 그래서 절대 빈곤은 탈출을 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환경 오염이라는 거예요. 또 교통 혼잡. 옛날에는 환경 문제라는 게 없었어. 왜? 공장이 아예 없으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연기도 없는 거예요. 또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같은 경우 교통 혼잡이 발생하려면은 일단 차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가 없는데 무슨 교통 혼잡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럼 차는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나라 정부가 열심히 경제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뭐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하고 뭐 중화공업 육성 정책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하고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고 자동차를 많이 사게 되니까 도로에 차가 많으니까 교통 혼잡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경제 성장 정책을 쭉 추진했는데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데 경제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또는 환경 오염 문제가 새롭게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와는 전혀 별개 차원에서 환경 문제 또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과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의 그 베이징이 그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옛날에 중국이 이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뭐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 돌리는 게 없으니까 뭐 해봤자 그냥 뭐 나무 장작 패서 하면은 뭐 고거 연기 올라간 정도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공기가 오염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딩사오핑 이후로 개혁 개방하고 경제 성장을 막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환경 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마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요 부분은 실제로 이제 보고가 됐었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엄청난 정보화 그리고 그 정보 인프라인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정보화 차원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사회에 이런 그 IT 기계들하고 친숙하게 사용을 해봐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잘못하면은 이 인포메이션 디바이드라는 말도 있는데 정보 격차, 정보 능력의 격차 이거 심해지면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채택한 정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뭐 장애인 가족이라든지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학생들한테 컴퓨터 지원해주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해주는 정책을 했어요. 이 앞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무상으로 보급해준 그 중고 PC들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뭐 몇만 대씩 매년 이렇게 보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이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정보 능력의 격차. 요거를 좀 줄이자. 이 애들도 정보화 시대에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해주자. 정보 능력 갖춰주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갖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목표는.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애들의 이 국어, 영어, 수학 평균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도 더 많이 하고 요거는 뭐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비 지원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예상했던 건 아니야. 이거는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고 정보화 시대의 정보 격차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컴퓨터 무상 보급, 인터넷 사용비 지원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애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고 인터넷 많이 쓰니까 정보 격차는 분명히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것만 하다 보니까 게임에 더 몰두하게 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성적도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애당초 컴퓨터 무상 보급이라는 정책에서 생각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 또는 뭐 부작용 뭐 여기 그 신문 기사에는 역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역효과라는 거는 원래
달성하려고 했었던 그 목표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역효과란 말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염두에 뒀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생각지 못하게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를 파생되어 나온 외부 효과다 해서 파생적 외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뭐 스피일 오버라는 용어도 써요. 자, 정책의 그 수정 또 종결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지난번에 그 3장을 하면서 공익 얘기에 이어서 사실은 시장 실패 얘기를 그때 다 안 하고 나중에 정부 실패와 몰아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정부 실패 얘기를 마저 할 텐데, 일단은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인 정부 실패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몇 페이지가 되려나? 3장의 3절이 되나요? 정책의 필요성 부분인데 몇 페이지가 됩니까? 뭐 정책의 필요성? 몇 페이지? 11페이지인가 2페이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 과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왔는데, 그때 우리가 3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왜 정부의 공공정책이 있어야 되는가? 그 근거,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전제가 그냥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개인들도 행복해지고 사회적으로도 해피해진다면 굳이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런 수요와 공급 자동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결론은 뭐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버려두면은 개인도 최고로 해피해지고 사회도 최고로 해피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에서 흔히 마켓 페일리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시장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꼭 그 경제적인 차원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민간 부문의 자율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시장 실패라는 용어보다는 민간 실패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민간 실패라는 말은 나 혼자 쓰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시장 실패니까 일단은 시장 실패로 얘기를 해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일반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시장 실패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에서 최고로 좋은 가치로 생각하는 효율성에 관련된 겁니다. 시장이 저절로 작동을 해서 최적의 또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잘 작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최적의 시장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또는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제적 차원의 시장 실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차원의 시장 실패는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근데 그런 가치들이 그냥 내버려뒀을 때 만약에 훼손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사회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시장 실패 혹은 민간 실패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차원의 시장 실패라는 거는 정책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뭐 문제 형성부터 해가지고 평가, 뭐 종결까지 쭉 했는데, 그 정책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불평등, 이런 것들을 정치적 차원의 시장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잠깐씩 보면은, 우선 경제적 차원의 민간 실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제원론 정도를 들으면은 아마도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제원론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졸업하기 전까지 가급적 빠른 시간에 경제원론 정도는 꼭 수강을 하고 졸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거 안 배워도 나는 잘 자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들으세요.
그거 뭐 배우면 맹수 수학하고 그림밖에 안 나오는데 어렵다. 예, 그래도 들어놓으세요. 예, 하여튼 들어놓으면은 이 경제적인 논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구체적인 개념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좀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전개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니까 뭐 미시거시까지는 몰라도 경제 원론 정도는 꼭 듣도록 하세요. 경제 원론 들으면은 이 경제적 차원의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보면은 예컨대 시장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제 시장이 존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민간 실패,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 중에 예컨대 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지장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과다한 거래 비용, 독과점은 이해하기 쉽죠. 독과점이라는 것은 혼자서 독점한다. 혼자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생산한다. 이런 경우에 니네가 어디 가서 딴 거 들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학과 전공 수업이 김정수 교수가 하는 요 수업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우리과 전공 수업 독점을 한다. 그러면 행정학과 학생들 어디 가서 이 학점을 딸 거냐? 딴 데 갈 데가 없다. 죽으나 사나 이 과목밖에 들어야만 된다. 그러면 내가 대충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평가에 뭐 저런 교수가 다 있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 아니면 어디 가서 이 학점을 따느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냥 대충 수업을 하고 뭐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냥 두루두루 좋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독과점의 폐해가 되는 거죠. 코스트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품질은 형편없어지는 현상들. 이런 것도 그 경제적 차원의 민간 실패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것은 요거는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주체에게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보통의 경우라면은 시장 실패가 아닌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깝지만 내 돈 3,000원을 내고 그 대신 맛있는 커피를 사서 마셔. 그러면 아까운 내 돈 3,000원을 주고 산 그 커피를 내가 마시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 내고 내가 이익을 누려. 그런데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돈 냈는데 커피는 딴 놈이 먹는 거야. 그럼 나는 돈만 내고 딴 사람은 커피만 마시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 안 내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주체가 이게 괴리가 된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익스터널티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파지티브 익스터널티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외부 편익이라고도 하고 또 네거티브 익스터널티를 외부 비경제라고도 합니다. 외부 경제 또는 외부 편익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학생들 컨닝한다든지 또는 뭐 불법 복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외부 편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외부 편익이라는 거는 내 돈 안 내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산업 스파이도 이런 거죠. 다른 업체에서 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는데 산업 스파이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사진 도면 딱 찍어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불법 복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느라고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돈 많이 들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아니면 뭐 영화, 뭐 mp3 음악 이런 것들을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다운받는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돈은 안 들이고 그 대신에 이익은 누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리포트 쓸 때 또는 수업 안 들어온 녀석이 야 노트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나보다 내 친구가 성적이 더 좋은 경우. 나는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와, 그 정말 억울하대요. 그 어떤 여학생이 우리과 여학생이 지금 수업 안 들어오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노트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뭐 노트 빌려달라는데 또 그거 안 빌려주는 것도 쪼잔하고 그래서 알았다고 빌려줬어요. 근데 걔는 A 플러스 나오고 나는 B 플러스 나오고 걔는 A 플러스 봤더니 다른 과목도 잘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단과대학에서 1등 해가지고
뭐 학교 공부의 수는 뭐 상도 받고, 뭐 특대 장학생인가 뭐 이것도 받고. 그 다음 학기에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만 할 맛이 안 날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리포트 쓰고 뭐 숙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 거 빌려가가지고 하더니 저 녀석은 뭐 나랑 똑같은 점수가 나와. 이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 다음부터는 나도 그냥 대충 하다가 뭐 남의 것 좀 빌려가지고 대충 뺏기지 뭐 그래도 점수 잘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최초의 그 작품 자체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쨌든 좋은 페이퍼를 만들어 놔야 좋은 뭐 노트를 만들어 놔야 그다음에 그걸 베끼고 또 이런 식으로 베껴서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기는 안 만들려고 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베끼려고만 하다 보면은 그 원작 자체가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외부 효과 중에서 외부 경제 또는 외부 편익이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는 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외부 편익으로 드는 것 중에 보통 뭐 꽃밭을 자기 집 앞에 화단을 깨끗하게 가꾼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꽃을 이쁘게 가꾸는데 자기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서 괜히 즐거워하는 거야. 자기는 돈도 안 내고. 이런 경우도 외부 효과가 되는 거죠. 반대가 바로 네거티브 익스터널티인데 이건 뭐냐면은 공해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폐수 처리 안 하고 그냥 더러운 공기를 그냥 막 내뿜어 버린다. 매연 막 내보낸다. 하게 되면은 자기의 생산 단가가 줄어들어.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폐수 처리 장치를 안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돈이 굳어요. 돈이 줄어들어. 비용이 줄어들어. 그런데 그 비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익스터널 같은 경우는 공장 주인 입장에서 보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들였어야 할 돈을 안 들이니까 그 대신 남는 돈 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그러면 물건 더 많이 만들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다 생산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 입장에서 공장 주인 입장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위해서 마땅히 들였어야 될 비용인데 이 비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켜버리고 자기가 자기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할게요. 그다음에 공공재라는 것은 중요한 속성 두 가지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겁니다. 비배제성이라는 것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기 집이 서울이 아니고 지방인 사람 있어요? 혹시 좀 멀리 뭐 마산이나 부산이나 뭐 대구나 광주나 한번 손 들어. 추석 때 집에 갈 때 어떻게 왔나? 안 가? 왜 안 가? 부모님 보러 안 가나? 추석 때 혹시 버스 타고 내려간 사람 여기 총학에서 뭐 하고 그러대? 총학 버스? 그냥 일반 뭐 시외버스? 거기 가서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고 벌써 몇 년 전이 한참 전이네. 집이 대구인 분인데 추석 때 내려가려고 이제 표를 사려고 했는데 못 끄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냥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줄 서 있다가 또 못 샀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저녁이 돼가고 뭐 그러는데 서울역 앞에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네요. 자가용 버스 운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자가용 버스 운행하면 안 되는데 워낙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자가용 버스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즉석에서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람 딱 태우고 뭐 대구 갑니다, 광주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버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돈을 주고 탔어. 당연히 요금은 비쌌겠죠. 그냥 일반 기차나 일반 버스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어쨌든 이거라도 타야 내가 대구 내려가니까 이 저녁에 타보니까 벌써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이제 출발했어. 서울역을 출발해서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경부 톨게이트에서 그때는 이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가는 시기였으니까 톨게이트 돈을 내고 잠깐 통과하다가 다시 쓰더라는 거야.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이 열리고 대학생들 사내의 녀석들 2명이 타더라는 거야. 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얘들이 타면서 지금부터 이제 사투리가 나오는 겁니다. 얘들은 사투리 대구 애들이라서 딱 올라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버스 어디 가는겨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구 간다 그랬더니 대구라 얘 와 잘 됐네 같이 가시다 그러면 산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기사 아저씨가 태운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얼마다 그랬더니 뭐 무지 비싸다 그러면서 그냥 가시다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얘들은 어차피 대구 가는 거 우리 타나 안 타나 대구 갈 거 그냥 우리도 묻어 갑시다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그때 그 버스에 기사 아저씨가 요 아이들을 돈 안 받고 그냥 태워줬다면 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임승차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프리 라이더가 되는 겁니다. 무임승차자는 문자 그대로 돈을 안 내고 타는 승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광경을 봤어. 그 아저씨가 뭐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이 학생들을 그냥 태워줬어. 어차피 버스는 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는 버스에 차비를 내고 타려고 하겠냐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죠.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버스 출발하려고 그러면 잠깐 올라타고서 어차피 갈 거 나도 묻어 갑시다. 무임승차가 만약 허용이 된다면 누구나 그럴 거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차비 10,000원 내고 대구까지 갈래? 아니면 공짜로 대구 갈래? 그러면 당연히 공짜로 가려고 하겠지. 그거를 돈 내고 갈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죠.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버스가 떠날라 그럴 때까지. 근데 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0원 내고 타는 승객들이 버스를 꽉 채웠을 때 버스가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무임승차 하려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이거 이제 경제학에서는 유효 수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이게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유효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들어올 게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자체를 안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데 특징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너 내려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탔어. 너 내려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누구나 즉 돈을 냈건 안 냈건 누구나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비배제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경합성이 안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럼 경합성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사과 1개를 가지고 와서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러면 남는 거는 사과 하나 빼기 내가 먹은 한 입, 그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경합성이야.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줄어들어요. 비경합성이란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여러분 중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야, 이 학생들 많네. 이거 공기가 다 없어질라. 내가 빨리 숨을 많이 쉬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숨을 많이 쉬어도 다른 사람들이 숨 쉴 공기가 워낙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하고 서로 경합 붙지 않는다. 또는 다른 말로 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업은 정식으로 한양대학교에 적을 둔 학생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경우라면 배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배제성이 있다라면은 한양대 학생이건 아니건 수강 신청했건 아니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비배제성이 되는 거고 경합성이 있다면 어떤 말이냐? 여기 예컨대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 수업의 양은 내가 얘기하는 설명 중에 50분의 1씩만 가져가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비경합성이 아니고 경합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수업에 들어왔다면 졸지만 않는다면은 1시간 동안 내가 수업하는 그 모든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 분량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수업을 방해한다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예를 드는 게 뭐 국방 서비스라든지 뭐 넓은 국립공원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돈을 내려고 하지 않다 보면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수업은 일단 누구나 들어와 앉아 있으면은 수업 듣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재는 아니야. 이 수업은. 근데 만약에 청강한 학생이건 또는 뭐 다른 대학 학생이건 다른 나라 사람이건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뭐하러 등록금 내고 수강 신청하는 거 번거롭게 그거 하고 있겠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수업한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듣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도 등록금을 안 내려고 그래. 그러면 대학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공공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몇 가지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 그 정부 실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첫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 종강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그 위문 공연이 있으니까 그걸 빼먹으면은 김정수 교수 수업의 백미를 빼먹는 거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